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4일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간밤 뉴욕 증시 또 CPI 발표 이런 것들 챙겨보시느라 또 그 챙겨보고 난 다음에 시장 흐름이 어떨까 계속 궁금해 하시느라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정프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퇴근길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쓰러지듯 자서 사실 밤 사이에 발표된 부분을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뭐 예상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장 부사장님과 이 CPI 지수 얘기를 할 때 저는 앞자리가 왠지 9를 보지 않을까 이런 섣부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섣부른 이야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얘기하고서도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사실 이번 6월에 CPI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정점인가?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그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예측했었던 안 좋은 상황이 정말 극에 치달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뉴욕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은 하락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항상 경험했죠. 요거 뭐 지표 발표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FOMC 우리 의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 그러죠? 의장 뭐 성명서 발표, 어떤 인터뷰 발표 하고 나면은 파월 의장 굉장히 시장이 또 좋아했다가 다음날 바로 또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고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딱 중요한 발표 나고 나서 항상 이분과 함께 하죠. 미래에셋증권의 김석관 선임 연구위원과 CPI 발표 내용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또 지표로 보는 시장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과 뉴욕 증시에 대한 세부적인 마감 상황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 9.1% 발표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 부분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밤사이 시장 계속해서 CPI 발표 내용 그리고 연준이 과연 긴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밀렸어요. 그런데 장중 내내 낙폭을 회복했고요. S&P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히려 상승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7% 하락하면서 377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45%대 하락하면서 3,801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는 0.15% 하락하며 11,247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CPI 발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 9.1%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 평균이 8.8%였고 뭐 일부 IB 쪽에서는 9%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보다도 더 상회하는 9.1% 그리고 지난 5월에 기록했던 CPI가 8.6이었는데 이를 크게 좀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또 1981년 이후 가장 높다. 40년 만에 최고치 이 얘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5.9% 올랐습니다. 이제 전달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전달이 6%였으니까 5.9%로 줄어들었지만 이도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5.7%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연준의 긴축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75bp가 아니고 100bp를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했지만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낙폭이 줄어들면서 불확실성을 떨쳐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펩시코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그러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원인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연료 비용이 2019년 대비해서 무려 40%가량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에너지 비용에 대한 급등, 이런 부분은 여행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되면서 델타항공의 주가가 아쉽게도 장중에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업체 아이런소스를 4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가는 16% 넘게 하락했고요. 다 같이 맵을 보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죠. 예,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선방하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반도체주들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할 때도 많이 올랐고요. 또 하락할 때도 어제도 그렇고 좀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0.5%대 올랐고요. 인텔의 보합권 또 퀄컴도 2% 넘게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0.38% 소폭 하락, 그리고 애플도 0.25% 소폭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1% 넘게 올랐고, 트위터도 우리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소송한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의 상승폭은 7%대 올랐고요. 자, 넷플릭스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넷플릭스가 1.2% 올랐는데 지난 4월이었죠. 우리가 이제 광고를 도입하겠다. 우리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내고 넷플릭스를 보는 이유가 광고가 없어서인데, 이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까 광고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광고 관련해서 뭔가 만들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넷플릭스 1.2%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코스트코도 그렇고요, 월마트도 그렇고요, 이런 필수 소비재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빨간불을 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항상 패드워치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이제 보통 7월 회의에서 금리를 그동안에는 0.75% 올릴 것이다.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이 90%를 넘어섰어요. 거의 확신에 차 있었는데 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줄어들었고 확 줄어들었고요. 1%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무려 75%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bp 인상에 대한 긴축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시장은 힘을 싣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심층적으로 밤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일할 때 중요한 거요?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들에 맞춰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요,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매일 계속되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멤버들끼리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업무 메시지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라벨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이제 협업 툴 잔디는 일할 때 필수입니다. 우리 3프로도요 잔디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잔디. 잔디라니까, 잔디.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왜 그러시는 거죠? 채팅창에 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는 걸로. 예, 시장이 안 좋고 또 뭐 지표 안 좋고 금리 인상 또 더 한다고 하고 그러면 기분 상하실 텐데 뭐 그거를 그 화살이 저한테 오는 거는 저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저 트리플 A형이라는 거, 일기 쓴다는 거, 예, 아이디 다 기억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끝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도 TMI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분은 뒤끝이 안 길 것 같긴 한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뒤끝 좀 긴 스타일이십니까? 저요? 네, 뭔가 이렇게 말을 누군가 했을 때 상처를 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처신을 그냥 뭐 쿨하게 넘기는 편이긴 한데 네. 근데 저도 A형이긴 하거든요. 그쵸. 네. 네. 저도 쿨한 앞에선 쿨해요. 아유, 네. 신경 안 써. 뭐 괜찮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 갑자기 그 쿨했던 게 갑자기 핫해지면서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근데 뭐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여력이 그렇게 없죠.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챙겨야 될 이슈들도 너무나 많은데 자 항상 중요한 이슈가 있고 난 네. 다음 날 네. 우리 항상 위원님께서, 목요일이 그렇습니다. 예, 나오십니다. 오늘 어떤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가 네, 되기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되게 커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 좀 이렇게 하긴 크게 했는데 쓰셨어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도 네. 했고 또 하나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밤에 지나오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더 강해지는 네. 그리고 이제 뭐 NG, FX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라든지 환율과 관련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보시면 이게 반대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게 바이든 보면 지지율이 네. 내려가고 주황색 라인이 바이든 지지율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 검정색 라인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이거는 지난 간밤 6월달 데이터까지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었죠. 네, 발생했었고 지금 보면 국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냉각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갤럽 우리도 설문조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 뭐 미국 중소 영업자들, 뭐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향후 경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종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임금 물가 나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네. 당연히 근로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네네. 당연히 더 임금을 많이 받고 싶은 거겠죠.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따지는 게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쵸. 여기서 이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명목과 실질은 좀 다르긴 합니다. 명목은 그냥 내가 받는 액수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기에 실질을 이 들어가는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뭐 9%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지난 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 또는 국민들은 되게 많이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고 그 불만이 이제 이런 지지율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밤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로는 월가에서 예상했던 수준은 8.8%였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뛰어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이 결과 이후의 움직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진 것 같다. 그쵸. 일단 연준의 적극적인 액션은 차치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세미에서 하는 이제 페드워치라고 해서 항상 이제 종종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1.5에서 1.75%예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뭐 7월 FOMC 회의에서 한 75bp 정도 올릴 거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2.25%에서 2.5%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간밤에 이게 바뀌었어요. 완전 2.5에서 확 떨어졌죠? 2.75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7월 FOMC 회의에서 50bp냐 75bp냐가 이제는 아니에요. 테이블을 떠나서 이제 75와 10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근데 이게 물론 정말 이례적이긴 하죠. 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간밤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1% 올렸어요. 네,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그쵸. 어제 50bp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경로는 알고 있어요. 연말까지 3.5%는 가겠네라고 하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먼저 세게 맞냐 나중에 맞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리고 간밤의 시장은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 인플레 피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지난주 주말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는 6.1%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는 아직 퀘셔닝이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폭이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간의 상관관계를 보아하니 지금은 이 두 개의 가격이 반영되는 그 시차가 상당 기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극단값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츰 반영이 될 여지가 더 커졌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항상 전체 그 물가 지수가 제가 물가를 두 개를 보잖아요.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뭐 음식이라든지 에너지 쪽은 제외를 하고 봅니다. 제외를 하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보시면은 일단 잠시만요. 제가 이것만 체크하고 펜을 네 보시면은 일단 이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물가 물론 근원 물가도 지난 밤에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기는 했어요. 상회하기는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어떤 부분 말씀드렸냐면 임금 물가 나선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쪽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알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쪽,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느냐 여부가 이제 향후에 좀 봐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간밤에는 보시면은 뭐 의류, 뭐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저희가 마트에나 장을 보러 갈 때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올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건값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단에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기업들 단에서 좀 이해를 해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물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그러니까 생산자가를 소비자가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한 부분들이 일단 당장은 저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구조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이런 가격 변동성이 큰 분야 중에서 특히 뭐 음식이라든지 에너지 가격들이 그나마 물가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좀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6월달 이후부터 좀 유의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의미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모습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을 보면 고점 대비 지금 대략 한 30% 가까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유가가 가장 많이 좀 네. 움직였죠. 네,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유가 이제 뒤에서 좀 제가 해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같은 경우들은 또는 여기 밀이나 옥수수, 대두와 같은 곡물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 수요 둔화가 그럼 왜 발생하느냐? 갑자기 지난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엔데믹이 되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야? 라고 본다면 그 사이에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인플레가 더 훨씬 더 고착화되고 높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이제 팍팍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수요 둔화와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는 수요 측 요인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 측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가는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밀이나 옥수수, 대두 이런 부분들이 6월 이후부터 좀 의미 있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엊그제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6월 소비자 물가에는 온전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온전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의미 있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큰 폭의 흐름이 그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또는 전월 대비의 의미에서 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좀 천연가스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천연가스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중간에 이렇게 2월 달에 급등했었을 때가 이제 그거죠. 정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 시점이고 그리고 그 쭉 가격이 떨어지면서 3월부터 쭉 다시 이제 미국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LNG 천연가스를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비중들이 점진적으로 늘어갔던 시점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가격이 뚝 떨어졌던 계기가 뭐였냐면 미국 내 LNG 수출 기지 중에 프리포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화재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약간 상반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3월, 2, 3월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유가 쪽보다는 오히려 좀 천연가스 쪽의 가격이 좀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상품 가격 현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 좀 뭐 2021년부터 쭉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간밤에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한 7, 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좀 계속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약간 그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조적이라 하면 구조적이라 하면 지금 이렇게 뭐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설마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서방이 그럼 갑자기 이렇게 제재를 딱 멈출까?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유가는 그나마 유럽이 다른 나라들에서 갖고 오는 비중이라든지 그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천연가스는 좀 다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로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나 돼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비중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국가들은 보면 거의 100%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로존 내에서 저희가 흔히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쪽들은 거의 뭐 반절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독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적자 무역 적자 나오고 무역 적자도 걱정이긴 하죠. 우리나라도 걱정이긴 합니다. 네. 뭘까요?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공급하는 이제 대표적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고친다는 명분으로 뭐 노드스트림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노드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거는 매년 정기 보수를 해요. 하긴 원래 했던 겁니다. 이걸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면 매년 원래 합니다. 원래 매년 한 1월 중순경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주일 한 10일 정도입니다. 10일 정도인데 보시면은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뚝뚝.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보수 끝나면 정상 공급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원래 평상시 보내주던 물량의 대략 한 40% 정도밖에 지금 안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절약하자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서방 제재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 작년부터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이 공급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내 에너지 장관도 걱정을 하는 게 이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수 끝나고 나면 보내줄까? 에 대한 이런 불안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비축해 놓은 건 좀 있겠죠. 비축해 놓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화면을 잠시만요. 에너지 정말 전쟁이 벌어지겠네요.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면 그 전 한 11월까지 전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있겠죠. 거기 한 80%를 일단 목표를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부터 약간 그 전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돌았었잖아요. 작년 그 피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76%밖에 못 채웠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쭉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 그 겨울 직전에 저장 용량이 한 90%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활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부에서 천연가스를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쪽의 미국산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에는 그런 그 일시적인 뭐 단기적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딜레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는 일단은 최근에 뭐 여러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그 중에서 틈새를 좀 찾아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천연가스 관련한 ETF라든지 천연가스 관련한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가격 그러니까 뭐 유가도 그렇고 이런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베팅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수요나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괜찮지만 유가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등락이 너무나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인데 천연가스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독으로 갔죠.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중동을 가긴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미국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유가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솔린 가격이에요. 네. 근데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6월 달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입니다. $5. 그러니까 이 $5의 허들이 엄청 높은 가격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4.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7월 소비자 물가가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약간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소비자 물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시건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과 가솔린 가격 간의 상관관계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유가 하락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도 이 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죠. 네. 전략 비축률을 매일 100만 배럴씩, 100만 배럴씩 지금 방출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금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와 계속 협의를 했죠. 물론 잘 안 됐지만,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펙, 뭐 지금 중동은 간 이유 궁극적으로는 이거지만 이제 오펙에 가서 증산 좀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마크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야,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좀 결이 다릅니다. 사우디 증산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사우디는 전체적으로 생산 캐파의 91%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생산 능력 대비하면 한 1,000만 배럴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은 92%. 그리고 지금 빅5라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란, 쿠웨이트 이렇게인데, 요게 전체 오펙 플러스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의 대략 한 81%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아무튼 이란도 뭐 늘리면 상관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하나 여기에 올해 들어서 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유가 상승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리비아예요. 리비아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네, 전체적으로는 캐파가 한 1,200만 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거의 그 정치적 혼란, 뭐 내전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리비아만 좀 더 올라오더라도 근데 충분히 유가는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가 수요 측 요인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급도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펙이 더 늘려야 된다. 네. 충분히 잘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평균 한 1천만 벨로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네, 한 2주 전에 JP 모건이었나요? 모건스탠리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500만 배럴 그쵸, 네, 스카이로켓 확 치솟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진짜 톡한 마음을 먹고 줄여 이래가지고 뭐 푸틴이라면 할 수 있겠죠. 네, 줄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한 가지 남은 변수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상적인 시장 내에서는 공급은 충분히 좀 잘 공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환율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이례적으로 네. 다 높아요. 네, 이례적으로 다 높은 상황이죠. 네.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 달러 환율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극단값에 와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버슈팅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언더슈팅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달러하고 유로 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달리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가장 큰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달러 인덱스가 주요 통화 6개에 대한 비중인데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유로거든요. 대략 한 5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극단값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ECB의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의 방향을 좀 돌리는지 그러면서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지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방금 보셨던 달러 인덱스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엔 달러가 좀 누그러져야 국내 증시에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기간 이후에 보면 이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건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코스피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환율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장이다 얘기하고 있고 특히 미국 주식에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뭐 빵을 비롯해서 빅테크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으시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덜 깎였을 수 있다. 그나마 덜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올랐으니까. 네, 환차익에서 거의 한 20-30%씩 그렇죠. 일단 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먹죠. 팔아야.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찍히는 거라도 네, 그냥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20은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크로 변수가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또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신규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달러가 30% 이상 맞습니다. 올랐으니까 내가 그 30%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참 뭐요 이거 저거 다 따져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제 모습을 화면에서 못 보다가 머리를 봤는데 단정치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비 내리는데 약간 그 사이를 뛰어왔더니 약간 정프로님 헤어스타일을 담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재정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히로인이죠.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밤사이에 국제간 지표 발표 그리고 시장은 낙폭을 많이 줄였다. 네. 의미를 좀 부여해도 괜찮겠죠? 뭐 상당히 많이 회복했죠. 네. 어저께 9시 반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떴을 때요. 9% 넘게 떴을 때 나스닥의 선물 보니까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요. 실제로 나스닥 이런 건 거의 플러스까지 갔었다가 그런 막판 한 30분? 1시간 정도 남기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의미를 보면 여하튼 오늘의 이런 발표로서 금리의 100bp 인상, 소위 얘기해서 소위 자이언트보다 훨씬 넘는 그런 10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요. 네. 거기는 베이지북도 있었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금리는 올라갈 거고 리세션 어떤 형태로도 올 가능성이 일단 커져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어떤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물가지수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하튼 9.1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고 이 수치는 1980년 1년 이후에 본 적이 없는 거죠.
어저께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도 20대 30대 분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거 보면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1980년 이후에 이렇게 높은 수치 처음 본 거 아닙니까? 9%가 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젊을 때 보신 분도 있고 연세에 따라서 대부분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요. 한 40대 중반 이하는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쵸. 여하튼 물가지수는 놀라운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근원이 더 중요한데 근원도 5.7로 예상됐었거든요. 또 5.9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연속 내려간 거는 일단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흔히 해서 헤드라인인데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거 피크 쳤다는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내려가 더 4월에.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9.1이 됐으니 이제는 피크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일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가가 꺾여서 또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유가가 이제 꺾였고 그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일단 주가가 그나마 좀 하락폭이 적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보면 네. 먹거리죠. 역시 먹거리. 물론 휘발유 가격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전년 대비로 그러면 많이 올랐죠. 전년 대비로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 가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더블이 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가 12.2%입니다. 먹거리요. 여기 보면 이제 그로서리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 가서 이마트 가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 분은 H마트 가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가서 미국 계신 분은 제일 큰 거 중에 하나 마트가 H마트거든요. 한남 체인 H마트 있는데 그런 데서 일단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12% 올라갔고 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많은 분들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환율 효과도 있고 물론 미국도 수입하는 것도 다 있겠으나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보통 30% 정도 오른 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마트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 미국은 달러라서 조금 낮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2%나 올라갔고요. 오늘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곳에서 인플레이션 트래커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다 찾아보시면 헬스도 보입니다. 아, 이렇게 누르면 얼마나 올랐는지 네, 퍼센트가 맞아요. 나오는군요. 이거는 제가 무료 저는 무료로 보는데도 네.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언제까지 볼지 모르겠는데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인플레이션 트래커라고 치면 오늘 공개됐는데요. 이게 주요 수천 종목 갖고 이렇게 분야 아이템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일단 기준은 300개를 잡았어요. 300개를 잡아서 보시는 방법은 노란색이 1년 전 대비 제일 많이 오른 거고 진한 거예요. 노란색. 파란색이 떨어진 건데요. 제일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안 보이지만 요거 있죠. 빨간색 표 하는 거 있죠. 네모. 여기 이제 98.5% 연료비가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흥미로운 거 제일 파란 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런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네. 추정하는 거는 애플의 최상위 모델, 삼성의 최상위 모델은 네. 그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죠. 그것도 사람들이 그 프로모션 통해서 직접 사는 구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뭐 할인해서. 근데 어찌 됐건 그보다 낮은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브랜드 가치 떨어지거나 그 회사 안에서도 특히 삼성은 이제 중가권도 꽤 팔잖아요. 그런 걸 낮게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20%라는 거 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300개 항목 중에서. 딱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미 소비재죠. 지금 이게 딱 보면. 왜냐하면 여도 앵커도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진 않죠. 별로요. 저는 보통 고장 나면 몇 년이에요 그게? 전 이전 핸드폰을 거의 한 5년 썼어요. 5년이면 고장날 만도 하거나 뭐 속도가 떨어질 수 약간 있는데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좀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2년에 3년 만에 한 분들이 맞아요. 보통 많은데 그렇게 하죠. 고장 나서 바꾸기보다는 그냥 계약이 끝났거나 맞아요. 계약이 끝났거나 아니면 더 새 거 살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제가 되게 짠순이에요. 그런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갖고 벅스에서 한 주씩 더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을 때마다. 예. 그러면 LG.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프로모션 했겠죠. 이 그쵸.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미 소비재라는 느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게 보시면 각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그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관련해서 상세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앞서서 제가 이제 갑자기 우리 이항영 위원님을 누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제가 잘못 말했죠. 헤로인은 헤로인. 여자고 네. 히어로는 남자고. 저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저기서 어떤 분이 항영이 형 폰 하나 쏘시라는데요.
뭘 자꾸 사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 힘으로 제가 열심히 벌어서 사겠습니다. 네. 자, 월가의 시각 확인해 볼까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팩트는 다 전달도 그쵸. 됐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월가의 시각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 서비스 수석 투자 전략가 아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손더스인데요. 이분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팔로우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분이 나오면 웬만한 거 제가 다 보는데요. 연준이 좀 더 적극적인 금리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거죠. 수치가 딱 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26일, 27일 날 발표하잖아요.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금리 정책이 불가피했고 결국은 리세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잠시 후에 더 관련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르스겔 교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고점은 쳤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도 저희가 한번 얘기해드렸던 거 휘발유 및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하면 거의 10% 이상 떨어졌고 더 휘발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7월 물가지수는 이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사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 하락 추세를 가능성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바닥, 소위 바텀 아웃하고 바닥을 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급등한 이후에요. 하락 전환에 대한 그냥 꿈과 희망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지금은 전부 다 기대일 뿐이죠. 기대도 아마 이런 제레미 시갈 교수가 얘기하거나 누가 TV에 나와서 전문가들 얘기하더라도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지금 웬만한 신뢰도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면 그것은 믿음을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지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야지 바텀이 원형 바닥이 될건 바닥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아마 오늘 2분에 더 시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도 지수가 중요했는데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 오늘 우리나라 뉴스나 이런 데서도 소위 100bp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오늘 베이지북도 발표했어요. 베이지북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연방의 12개 지역에 그거를 각각의 경기 전망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게 베이지북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중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 같고 경기가 지금 뭔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계속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애틀란타 연방한 총재는 라파엘 보스텍, 이분 보스텍 총재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인용하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오늘 100bp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했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딱 결과치로 뭐가 나오냐? 딱 이게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라고 바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올라갑니다. 오늘 보시면 어저께 7.6%. 여기는 이제 75bp고요. 앞에는 요거가 좌측. 오른쪽이 100bp라고. 그러니까 1% 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저께 50bp, 0.5%가 사상 처음이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는데 맞아요. 그만큼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도. 크게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40년 사이에. 그렇죠. 저도 반성해죠. 저희도. 왜냐하면 미국만 보고 살았으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7.6에서 7.62% 올라가는데 정확히 보면 오늘 CPI 발표됐을 때는 이게 76이 아니라 40 정도 갔었습니다. 오늘가 하루 종일 저는 아직 시작할 때도 봤었거든요. 네. 아까 들어가서 봤거든요. 요 정도였는데 요 베이지북 발표되고 아까 보스텍 총재 발표한 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직 시간이 아주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가에서는 100bp 인상 가능성을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주가 어떻게 영향을 맡을지 포재인지 악재는 분명히 악재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악재지만 실제로 더 속도가 한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라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점을 좀 빨라질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 계속 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핵심은 이거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네. 이것까지 보시면 캐나다는 캐나다는 이제 미국이랑 올렸어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추세를 가는데 좀 더 빨리 하고 공격적으로 했던 게 캐나다인데요. 네. 캐나다는 마침 오늘이 하는 날이었어요. 기준금리를 바로 100bp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요.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 위기 때. 네, 그때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때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0bp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5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100bp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이렇지 않으면 100bp 말도 안 돼라고 해. 올 초만 해도 75도 말도 안 돼. 세상이 말도 안 되는 무너져. 거지. 25bp 한 5번 정도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다들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오늘 기준금리 100bp를 바로 인상한 것이 오늘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에서 이제는 이전에 정말 이례적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것들이 현실로 다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월간 시각 조금 더 볼 텐데 이분은 누구죠? 크레서트 캐피탈 또 유명한 네. 제가 브리리안 그 창업자면 CEO인데요. 이건 약간 주시장 쪽으로 좀 돌아가면 어닝 가이던스의 보수적 발표 우려감. 제가 엊그저께 한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네, 보수적 발표 우려감이 계속 커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실적은 실적 매출 이익 중요하죠. 매출 중요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펩시가 다 좋았는데 네. 마진율 하나 약간 부족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잠시 델타. 얘기 나겠지만 델타는 매출 좋고 이익 다 좋았어요. 근데 이익은 눈높이를 못 맞춘 게 있겠고요. 마진이 역시 눈높이를 못 잡고요. 대부분이 비슷한 것보다 비싼 게 많았습니다. 델타 항공이요. 그러니까 역시 델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실적 그 자체도 의미도 있겠으나 그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좀 냉정하게 보고 있고 향후에 대해서의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예전에 마진까지 별로 안 봤거든요. 지금 마진에 대한 집중이 얘기 나오고 있다. 마진은 뭐다? 마진이 마진을 기존보다 높거나 높아진다고 보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있다 없다는 마진율을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보수적 발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도 별로 안 좋게 보네요. 네, 블랙락의 투자 전략가 로라 쿠퍼인데요. 이분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리세션 리스크의 정중앙에 진입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익 전망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익 전망 자체가 2분기 거 보면 약간 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아마 결과로 보면 그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지금요. 전망은 지금은 4.1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에 따라서 5.3 정도 나오지만 실제 결과는 한 9%에서 10% 나올 겁니다. 그것은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항상 보수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 이익 전망을 맞추는 경우가 80%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10년 동안 78% 정도 기업이 맞춥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맞히는 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맞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거 있고 맞췄을 경우에 평균 9% 정도를 이익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9에서 많게는 10%까지 이익 전망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하여튼 눈높이는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 전망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하락하는 구간에 매수 전략 바랍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길게 보면 조언해서 길게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애플이 됐건 주식을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1년 후 2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위냐 아래냐 그러면 저한테도 위라 그러죠. 제가 벅스웨이 주식을 돈 생길 때만 사시라는 거가 벅스웨이가 지금 5년 후에 주가 떨어질 거라면 제가 왜 사라 그러겠습니까? 욕만 먹죠. 제 돈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사보시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알기도 하고 믿기 때문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2년, 3년, 5년,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위에 갈 거라는 생각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트렌딩하게 지금 좀 관점에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분 시각은 지금 매수 전략 소위 얘기해서 바닥에서 저점 매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시장에서 UBS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표 지수가 주로 하향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다만 이런 시기에 전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종목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기적인 특성 이런 등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주말 라이브를 진행하잖아요. 네. 시장 관련을 주로 하는데 이번엔 특집으로 이번에 저희가 저희 3프로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희가 할 거거든요. 둘이 나와서 경기 침체를 이기는 4가지 전략. 네. 여기서 뭐 섹터나 종목군도 되겠고요. 타이밍에 관한 얘기도 되겠고요. 아니면 IB들의 전체적인 전략 같은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한 4가지로 저희 구분해서 자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는 거를 라이브로 저희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사이트 몇 개 열어갖고 보여드리는 것을 부사장이 하실 테니까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이번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저희가 이미 예약창을 올려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돈 내고 보는 거 아니고요. 다 오픈돼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거고. 돈을 좀 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코멘트 잠깐 주제 잡아두신 것 같은데 네네. 요거만 좀 언급해 주세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종목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네. 쉽게 보면 과거 리세션 시기에 각 섹터가 각 섹터별로 선방했던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 선택을 어떻게 되느냐 기준 것들 있겠죠. 가장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과거 리서치 시기의 성과도 있을 것이고요. 종목 스크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핀비즈 같은 거나 야후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 바로 직접 실황으로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테니까 꼭 10시에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네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사실 뭐 앞서서 이제 블랙록의 투자 전략가는 매수 전략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고 확실히 이게 돌아서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시기에는 우리는 종목을 어쨌든 미리 찾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또 밤사이에는 CPI 발표, 뭐 베이지북 발표, 뭐 여러 가지 참 매일매일 챙겨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참 피로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보내실 것 같은데요. 피로를 좀 풀 수 있는 자, 오전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좀 상쾌하게 아침 공기 마시면서 출근길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